우크라이나 공격이 앞으로 48시간 안에 일어날 수 있다.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이 지난 14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또 바이든 미 대통령이 러시아가 2월 16일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란 것을 재확인함으로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일촉즉발의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실제로 16일 현재를 기준으로 미러 정상 간의談判이 실패로 돌아갔고 러시아군이 탄약고에서 탄약 분배를 완료해 부대 이동을 개시했다는 속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러 양국의 대사관은 물론 세계은행, 유엔 등 여러 국제기구의 직원들이 우크라이나를 탈출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여러 고위 인사들 또한 국외 탈출 행렬에 가담 중입니다. 한마디로 사실상 두 나라의 전쟁이 확정되었으며 언제 시작하는가가 문제라는 것이 지금 유럽의 상황인 것입니다. 게다가 기습 침공과 내부의 호응으로 교전 없이 순식간에 합병이 이뤄졌던 2014년 크림 사태와 달리 나토 또는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 전쟁이 확대될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하고 러시아와 미국이 양의각서를 체결하면서 긴장 완화가 될 것이며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철수 중이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러시아군이 돌아갔다는 주둔지는 국경에서 불과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인근이며 협상 역시 확정된 정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본격적인 편가르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서방의 편에 서서 우크라이나를 수호하고 러시아의 길을 꺾을지 아니면 러시아를 지지하며 서방의 반기를 들지를 놓고 세계 각국이 이합집산을 벌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핵심 동맹이면서 동시에 러시아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참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역사의 전환점이라 할 만한 이번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워낙 먼 나라의 이야기고 전쟁이 나더라도 대한민국의 피해가 가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군사혁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러시아군이 최근 동유럽에서 시행한 선진적인 군사작전에 대해 연구해보면 미래전장이 어떤 양상일지 알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군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판세를 예상해보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에게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오전 미 국방부 대변인이 한국이 지원하면 우크라이나가 환영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기자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한국의 역할을 묻자 답변을 한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는 형식적인 답변에 불과하지만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도와주면 고맙다라는 말이 나온 것은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를 증명하는 외신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월 14일 저녁 미국의 대형 언론사 CBS가 충격적인 보도를 내놨는데 러시아의 주력 부대가 주둔지를 떠나 공격 지점에 배치되기 시작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이는 푸틴의 한마디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을 더욱 뒷받침해주는 확실한 근거도 있습니다. 16일 침공설을 가장 적극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이들이 현재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미 대통령과 영국 총리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푸틴이 침략을 결정한 것을 확인한 서방의 지도자들이 그의 결정을 방해하기 위해 러시아의 계획을 유출시키고 있다고 전합니다. 또 어디로 어떻게 쳐들어갈지 파악된 모든 정보를 풀어 러시아가 계획을 중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지 않던 서방 내 국민들을 설득해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여론을 선동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서방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공격이 시작된다면 수일 안에 우크라이나 대부분이 러시아에 점령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전력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대대전투단 BTG를 절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대전투단 또는 대대전술그룹은 미국의 여단전투단 BCT를 축소 모방한 조직으로 여단 중심 편제로 개편된 러시아군의 핵심 전력입니다. 여기에 1개 전차중대, 1개 대전차중대와 2~3개 기계화중대, 2~3개 포병중대로 구성된 강화대대급 부대로 강력한 제병협동 능력을 바탕으로 지난 2014년 이래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군을 격파했습니다. 대대전투단이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은 바로 포격인데요. 2014년 크림 사태 이후 시작된 우크라이나 동부인 내전에 민병대라는 명목으로 참가한 대대전투단들은 드론이나 정찰기를 이용해 적의 위치를 파악한 뒤 자주포로 적을 타격하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이 전술의 위력은 막강했는데요. 기동 중이던 기갑부대가 고속도로에서 포병의 정밀 타격에 녹아내렸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렇게 막강한 대대전투단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에 집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국경은 물론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에서까지 부대를 자출해 침공을 위한 선봉부대에 배치했습니다. 일례로 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전선에 배치된 대대전투단의 수는 60개 정도에 불과했으나 2주가 지난 지금은 80에서 100여 개로 불어나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우크라이나가 동원할 수 있는 전체 병력과 맞먹는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면전을 벌인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꺾는다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주식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등 재앙이 일어날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장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사적인 관점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 철저하게 분석해야 할 필수 과제가 되는데요. 대한민국 국군이 미래 전쟁에 적합한 무기와 전술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준비하는데 2022년에 벌어질 전쟁은 정말 훌륭한 교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 장병들이 직접 피 흘리고 눈물을 흘려가며 경험으로 획득해야 할 정보를 아무런 피해 없이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전쟁의 순서와 조직의 편제, 교전 과정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나 중국의 기습 공격에 대응하거나 유사시 북한을 점령하는 군사작전을 수행해야 할 때 차질 없이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이버전의 공격 절차와 공격 방식에 대해 습득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과거 2008년 조지아를 침략했을 때 2014년 크림반도를 기습 합병할 때 모두 인터넷 행정망과 지휘통제 체계를 먼저 망가뜨렸습니다. 가장 최근 분쟁이었던 크림반도 합병으로부터 8년 이상이 흘렀으니 그 기술과 역량이 크게 늘었을 것이 확실한데요. 이들이 행하는 공격 절차, 타겟 선정, 그리고 공격 방식을 잘 모사하면 손 빠르기로는 따라올 데 없는 우리 선수들이 금세 러시아 수준의 사이버전 이상의 능력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군대 편제에서도 본받을 점이 많다고 하는데요. 러시아가 기존의 조직을 완전히 폐기하고 전장 상황에 따라 조직을 유동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대대전투단을 도입했듯이 우리 역시 수직적인 지휘통제 체계와 조직에서 탈피해 상황에 따라 조직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조직을 손봐야 한다고 분석합니다. 이를 위해 기갑 따로 포병 따로 굴리지 말고 필요한 전장에 싸울 수 있는 부대를 하나로 엮어 파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이를 통해 전시 임무에 따라 편제를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군대여야 유사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 수년 동안 중국이 군조직을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한 합성여단으로 바꾸고 있는 만큼 중국의 합성여단을 맞받아칠 대등한 군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조직 편제를 바꾸자고 선언한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조직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에 걸맞는 장비가 꼭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워리어 플랫폼과 아미타이거 4.0 같은 계획들이 바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규모 드론 전력의 확충이 시급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알 수 있듯이 현대전은 정보 격차를 이용해 상대를 전멸시키는 게 가능하므로 상대를 압도하기 위해서는 상대보다 훨씬 많고 우수한 드론이 필요합니다. 군대, 소대에서 쓰는 소형 무인기는 물론 4단, 군단급 무인기를 서둘러 배치해 다가올 미래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데요. 현재 우리 군은 이를 위해 대한항공에서 4단급 무인기를 준비하고 있고 카이에서 군단급 무인기 개발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2년 안에 양산 설비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군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조차도 느리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처한 상황과 과거 폴란드가 겪었던 재앙을 고려할 때 우리 군사 전력을 보다 빨리 확충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는 멸망을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개별 장비의 수준, 부대의 역량, 부대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압도적으로 밀리는 모양새인데요. 게다가 러시아는 현재 3면에서 우크라이나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각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 사실상 러시아의 속국이나 마찬가지인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국경,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강탈한 크림, 우크라이나 국경에 병력을 배치하고 침공을 준비 중인데요. 이는 과거 2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알린 독일의 폴란드 침공전과 상당히 유사한 양상입니다. 당시 나치 독일은 독일, 폴란드 국경과 위성국인 체코, 슬로바키아 국경, 그리고 월경지인 프로이센에 병력을 배치한 뒤 세 방향에서 폴란드를 향한 정격전을 감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동원 시 독일에 맞대응하기 충분하다고 평가받던 폴란드는
개전 한 달이 될 무렵 전군이 붕괴하며 무조건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아무리 선전한다고 하더라도 수주를 버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나름 덤벼볼만 하다던 폴란드도 나치 독일을 상대로 세 방향의 공세를 방어하지 못했는데 그보다도 못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세를 막는 게 가능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가에는 방어에 불리한 지형적 특성도 한몫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지방이 평야나 논밭인 우크라이나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개전과 동시에 전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격파되고 러시아군이 폴타바, 키예프 등 우크라이나의 대도시들을 포위할 게 확실하다는 게 세계 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곧바로 러시아에 합병될 리는 없습니다. 제 아무리 러시아라 할지라도 시가지를 점령하기는 쉽지 않으며 기껏 점령하더라도 게릴라의 습격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필요한 영토를 점령한 뒤 우크라이나에게 평화협정을 제안할 것이라고 분석 중인데요. 체첸 전쟁과 소련 아프간 전쟁을 겪으며 러시아는 단발적인 게릴라를 제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 판을 계속 키우기보다 이득을 본 시점에서 병력을 뺄 것이라고 본 것이죠. 따라서 이번 전쟁은 설령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선전포고가 꼬리를 물며 밑도 끝도 없이 전쟁의 규모가 커졌던 세계대전과 달리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것은 과거 달리 현대전은 자국의 이점만 얻고 빠지는 전쟁으로 그 양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대가 바뀐 만큼 전쟁의 양상도 변화됐고 그에 맞는 전술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월 17일 오후 4시까지 적어도 25개소 이상의 장소에서 포격전이 벌어졌는데요. 이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 신호입니다. 이전까지 박격포나 소총이 동원된 무력 충돌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긴 했으나 이번처럼 광범위하고 연속적인 충돌이 일어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동원된 무기의 수준 역시 크게 향상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심해봐야 박격포를 사용하던 이전 충돌과는 다르게 122mm 견인포는 물론 전차포의 사격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본격적인 전쟁으로 교전이 확대되진 않았지만 이로 인해 수일 이내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미 정부의 판단 역시 전쟁으로 기운 것 같습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월 17일에 있었던 유엔 본부 회의에서 러시아의 불가침 선언을 요구했는데요. 해당 회의에서 블링컨은 러시아가 정말로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 확실한 불가침 선언을 하거나 병력을 물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을 전후로 하여 군대를 물린다던 러시아군이 그저 병력을 재정비했을 뿐이며 수일 동안 수천 명의 병력이 추가로 증원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러시아가 전쟁 전에 반드시 시작하는 사이버전 공세 역시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전쟁의 부정적인 전문가들조차 전쟁을 이야기할 정도로 우크라이나의 긴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외신을 번역한 단편적인 정보 위주로 접하다 보니 막연하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지내던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과 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월 18일을 기준으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침공을 선언했다고 확언했습니다. 바이든은 우리는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내주 또는 수일 안에 계획하고 있고 감행하려 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갖고 있다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지목했는데요. 심지어 러시아가 침공할 것이 정말 확실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확신한다는 답변을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는데요. 러시아가 군을 물릴 생각이었고 미군 역시 그에 대응해 군을 배치 중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러시아는 군을 철수한다며 오히려 병력을 증강하고 철수하는 척하던 병력 역시 인근 주둔지에서 장기 주둔을 위한 재정비 중입니다. 이에 따라 동유럽의 군사위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의 입장이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러시아는 과거 소련 시절부터 유럽에 주둔한 미군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특히 미군이 대규모로 움직이는 군사훈련에 굉장히 예민한데요. 이를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1983년 11월에 있었던 에이블 아처 83 훈련입니다. 1983년 11월 7일 대서양 북대조약기구 나토는 미군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4만 명의 병력을 직결시킨 초대형 군사훈련을 기획했습니다. 나토군의 지휘통제체계를 점검하고 화학전과 핵전쟁 그리고 핵이 없는 전면적인 재래식 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훈련 소식을 들은 소련 지도부는 미국이 선제 공격을 위한 기습작전을 준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유럽으로 퍼싱2 준중거리 핵탄도 미사일이 배치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이유는 무엇보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은 대한민국과 아주 관련이 깊은데요. 바로 1983년 9월 1일에 있었던 대한항공 칼 007편 격추 사건입니다. 1983년 3월 8일 미국 대통령인 레이건은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 칭하는 연설을 하며 전쟁 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수개월간 소련 방공군과 미군군 정찰기 사이에 치열한 충돌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대한항공의 007편이 항로로 인해 충돌이 자주 벌어졌던 소련 영공으로 들어가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멀쩡히 날아가던 민항기를 미국의 정찰기라 오판한 소련 방공군이 007편을 격추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미 하원 의원 로렌스 맥도날드를 포함해 246명의 승객과 23명의 승무원이 희생됐는데요. 이에 따라 양국의 긴장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9월 26일에는 소련 미사일 방어 체계가 인공위성의 잔강을 ICBM 발사로 인해 핵전쟁이 벌어질 뻔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위기가 지속되는 와중에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초대형 군사훈련이 진행되니 소련 상층부가 겁에 질리는 것도 당연해 보이는데요. 이들은 심지어 나토의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선제기습이라 판단하고 먼저 핵공격을 가할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소련은 미국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 나토는 더 동쪽으로 이동했고 미국은 더 강해졌으며 러시아는 오히려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미군이 동유럽에 배치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게다가 러시아는 전신인 소련이 강한 힘을 휘두를 때 동유럽 국가들을 착취했습니다. 애당초 러시아가 소련 시절 동유럽 국가들을 잘 관리했다면 냉전 종료 후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과거부터 러시아는 각종 원자재와 생산물을 헐값에 러시아로 집중시킨 뒤 이를 재가공해 다시 동유럽에 비싼 값에 되팔았으며 저항하는 동유럽인들은 장대에 매달고 탱크로 밀어버렸는데요. 이 때문에 헝가리, 프라하, 폴란드 등지에서 많은 현지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겪은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를 한국을 식민 지배했던 일본처럼 바라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다시 침략할 것을 걱정하며 전전긍긍하느니 나토에 가입해서 미국의 보호를 받자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시도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 해서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지극히 러시아의 이익만을 생각한 이기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러시아조차도 자신들의 주장이 무리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러시아는 전쟁 명분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의 친러 반군을 제압하기 위해 전면 공세를 준비 중이며 자신들이 동부 우크라이나의 친러 반군을 보호하고 현지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작전에 돌입하겠다는 게 러시아의 전쟁 명분입니다. 이런 속이 훤히 비치는 수작에 영국, 우크라이나, 폴란드가 2월 17일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러시아에 공동 대응할 것을 천명했고 2월 18일에는 독일과 프랑스가 러시아의 이중성을 비판하며 침략 행위를 중단할 것을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전쟁을 멈출 수 없다고 말합니다. 러시아의 지도자 푸틴이 전쟁하는 걸로 마음을 굳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폴란드,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등이 러시아에 대응해 급격한 군비 확장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를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구입한 중고 및 신품 K9은 이미 100대를 넘어섰으며 K9에 더해 노르웨이와 폴란드의 K2 수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데요. 심지어 폴란드는 이에 더해 미국으로부터 60억 달러 규모의 전차를 긴급 도입하겠다며 잔뜩 긴장해 있습니다. 이처럼 작고 돈도 없는 중소국가들이 첨단 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이역만리 한국까지 찾는 이유는 러시아의 지도자 푸틴이 전쟁을 결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푸틴은 전쟁을 무려 3차례나 벌인 위험한 인물입니다. 가장 첫 전쟁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수개월간 이어졌던 2차 체첸 전쟁인데요. 이 전쟁에서 푸틴은 러시아에 대응하는 체첸군을 몰살하기 위해 체첸의 수도 그로즈니를 말 그대로 지도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열압력 탄두와 신형 다연장 로켓 그리고 폭격까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화력을 동원해 수십만 명의 민간인이 살던 대도시를 평탄화한 뒤 점령했습니다. 심지어 점령 이후 반군을 옹호하던 체첸인들 상당수가 러시아군에게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때 공식적으로 25,000명이 생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축소된 자료라고 합니다.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실제 수치는 최대로 계산할 경우 그 10배에 달하는 25만 명이 희생됐다고 분석하는데요. 당시 체첸 인구가 110만 명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인구의 4분의 1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건으로 인해 러시아 국내에서 푸틴의 지지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1차 체첸 전쟁에서의 치욕스러운 참패와 체첸의 극장태를 분노하던 국민들이 푸틴을 지지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 독재 정권의 기틀을 확실히 잡은 푸틴은 이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중 남오세티아 문제로 조지아와 두 번째 전쟁을 벌였습니다. 열흘간의 전쟁 결과 양측 합계 3,000여 명의 전사상자가 발생했고 750여 명의 조지아 시민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이번에도 러시아는 남오세티아와 아파지아를 조지아에서 분리 독립시켜 러시아의 영향권에 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덕에 푸틴의 지지율은 연이은 전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결국 이 두 사건을 계기로 푸틴은 전쟁은 절대 하면 안 되는 비극이 아니라 정권이 위태로울 때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좀 피가 많이 흐르는 쇼 정도로 치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사건이 지난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사건인데요. 전쟁의 맛을 들인 푸틴은 2014년 크림반도 내 친러 세력과 연계해 우크라이나의 핵심 항만 지역을 기습 점령한 후 합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유럽의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 소련의 학정에 질려 러시아의 손길을 무시하고 나토에 자진가입했던 동유럽 국가들에게 크림 합병은 소련의 부활을 꿈꾸는 푸틴의 새로운 침략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특히 국경지대에서 러시아의 종속국인 벨라루스 위협에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가 함락되면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마주해야 하는 루마니아, 몰도바 등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현재 시점인 2022년 2월 17일에서 18일 양일에 걸쳐 미군이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국경에 야전기지를 건설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준비를 갖출 수 있었던 것도 우크라이나의 함락을 막기 위한 동유럽 국가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군대를 배치한 미국은 계속해 확인된 러시아의 작전 계획을 유출하며 러시아에게 전쟁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쟁으로 3번이나 크게 이득을 본 푸틴의 생각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다른 국가들의 개입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 상공을 비행하는 민간 비행기도 자신들을 공격하는 미사일로 볼 것이며 이로 인해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 한편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의 여러 정보기관을 향해 사이버전 공격이 감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의 통신체계에 대한 대규모 전자전 공격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러시아군의 주력인 T-80, T-90 전차들이 러시아 각지에서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수송되고 있다는 영상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방위사업청장은 노르웨이와 폴란드가 요구한 K2 전차 수출에 관한 협상을 위해 유럽 현지를 순방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정부가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대한민국이 전쟁의 불길에 휩쓸리지 않는 현명한 처세와 외교가 필요한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K2 전차가 지금 유럽을 불안하게 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선봉이 될 수도 있다는 추측이 전망됐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동유럽에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동유럽과 북유럽에서 한시라도 빨리 한국제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 노르웨이 등 중견국들이 한국산 K2 전차를 도입하겠다며 아우성입니다. 2022년 2월 22일부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한 뒤 이들을 보호할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목으로 러시아군을 투입 중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사실상 본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진군은 애당초 유엔군의 승인을 받지 않은 독단 행위로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한마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진군할 명분은 단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러시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국경에 병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2월 22일 현재 우크라이나에 주둔 중인 대대전투단 BTG의 수는 무려 120개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1월 약 60개 대대전투단이 주둔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렇게 러시아가 국제법과 국대서양조약기구 나토를 완전히 무시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동유럽 국가들은 나토와 상관없이 스스로 방어 힘을 갖춰야 함을 절감하며 무기 도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 덕에 대한민국의 K2 전차가 유럽의 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와 안녕을 가져다줄 유일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K2 전차는 러시아 전차를 압도하는 스펙을 가지면서도 러시아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아 최적의 선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K2가 유럽에 팔릴 가능성이 없다며 회의감을 표했습니다. 다른 유럽산 전차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데 굳이 전부 바꿔야 하는 한국산 제품을 살 리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국 전차가 수출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살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2 전차의 유럽 수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K2 전차 유럽 수출로 확보를 위한 마케팅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16일 우리 국방부 장관은 노르웨이를 방문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장관과 회담을 통해 K2 전차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K2 전차가 노르웨이의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노르웨이 국방장관도 K2 전차를 직접 시승해봤으며 각종 테스트에 좋은 성능을 가진 우수한 전차임을 확인했다며 화답했는데요. 따라서 노르웨이가 대한민국의 K2 전차를 최고의 전투력을 가진 전차로 인정하고 K2 전차를 전면 도입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K2 전차를 애타게 바라보는 것은 노르웨이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르웨이보다 훨씬 K2 전차를 도입하기를 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폴란드입니다. 지난 2월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우리 방사청장이 4일간 폴란드에 방문했는데요. 이는 전부 K2 전차 수출을 위한 행보입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이번 출국은 폴란드와의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폴란드가 K2 전차에 관심이 많은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입니다. 현재 유럽에서 가장 많은 전차를 가진 나라는 단연코 러시아입니다. 전체 규모나 성능으로나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이 러시아에 대응하는 우크라이나이며 그 다음이 폴란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박살나면서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동유럽의 전차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폴란드는 한시라도 빨리 부족한 전차 전력을 메꿔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절대 독일산 전차를 도입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나토의 맹주인 독일과 프랑스가 지금 러시아에 보여준 행보가 굉장히 실망스럽기 때문입니다. 현재 프랑스와 독일은 러시아의 진군에 대해 고장난 시계처럼 유감만 표명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해법을 이야기하면서 실상은 제대로 된 군사적 지원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동에 폴란드는 독일과 프랑스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기억에 빗대 이들을 의심하고 있기까지 한데요. 사실 폴란드가 독일과 프랑스의 행동에 분노하는 데는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짜전쟁입니다. 가짜전쟁은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영국과 프랑스가 폴란드를 돕겠다며 선전포고만 선언한 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사건인데요.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기세등등하게 독일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프랑스의 경우 침공하는 척 병력을 보내 쇼를 하다가 군을 물리며 폴란드를 기만했는데요. 자국의 병사들이 독일의 요새선을 때리다가 프랑스 장병들이 크게 희생될 것이 염려되니 동맹을 버리고 방어선 뒤로 숨어든 것입니다. 그 결과 폴란드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처참히 패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지금 독일과 프랑스의 행동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불리하면 내팽개치는 의리 없는 행동을 했던 프랑스와 자신들을 침공했던 독일이 과거와 똑같이 입으로만 전쟁을 하겠다고 떠더니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K2 전차만 바라보는 K2 바라기가 된 것입니다. 또한 폴란드가 독일 전차를 사용하지 않을 확실한 근거도 있습니다. 폴란드가 독일의 레오파르트 2를 도입한다면 러시아와 분쟁이 일어났을 때 독일이 러시아의 편을 들어 자국의 안보를 방치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는 또 있는데요. 얼마 전 독일은 우크라이나의 무기 판매 요청에 살상 무기를 수출할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방탄 헬멧 5,000개를 선심 썼다는 듯이 지원했는데요. 이는 폴란드의 입장에서
굉장한 위협입니다. 만약 폴란드가 독일의 레오파르트를 구입하고 러시아와 전차전이 일어났을 때 겁쟁이처럼 러시아에 설설기는 독일이 전차 부품을 끊어버리면 답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기껏 비싼 돈 주고 도입한 레오파르트2는 작전을 수행하다 고장나도 전혀 수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결국 레오파르트2가 아무리 K2 전차보다 검증된 전차라고 하더라도 제조국인 독일을 믿을 수 없으니 차라리 먼 나라인 한국에 의존하겠다는 것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폴란드가 K2 전차를 도입한다면 대한민국이 폴란드에 전차를 제조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도울 테니 전시 부품 공급이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번 폴란드 수출에서 라이선스 생산과 현지 공장 건설 지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다면 적어도 부품 부족으로 싸우지도 못하고 패할 일은 없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에 대한 국내 반발이 상당합니다. 러시아의 적들에게 무기를 판매하려다 러시아와 관계가 파탄날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입니다. 노르웨이와 폴란드는 나토에 소속된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독일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소극적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나토 소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 시절 이전부터 러시아의 영토로 인식이 깊은 곳이었고 러시아의 입김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나토 가입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반해 폴란드는 소련의 구성원도 아니었을 뿐더러 나토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만약 러시아가 노르웨이나 폴란드를 친다면 그것은 폴란드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니라 나토와 러시아의 전쟁이 됩니다. 바꿔 말해 러시아가 3차 대전을 결심하지 않는 이상 폴란드나 노르웨이를 침공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이 폴란드에 무기를 팔았다고 러시아와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할 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K2 전차가 유럽에 팔릴 리 없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진 레오파르트 전차를 구입할 수 있는데 굳이 멀리 있는 한국에서 K2 전차를 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K2 전차가 가진 능력이 훨씬 뛰어나 굳이 레오파르트2를 고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요. 단순한 재현상으로 비교해보면 레오파르트2와 K2 전차는 비슷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오파르트2와 K2 모두 800mm 이상의 최강의 공격력을 지녔고 800mm 이상의 방어력을 가져 막상막하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오파르트2와 비교해 뚜렷한 개성이 없는 점이 K2의 단점이라고 일각에서는 주장하는데요. 어차피 비슷한 성능이면 근처에서 구할 수 있고 명성이 자제한 레오파르트2를 사지 왜 K2를 도입하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단순한 재현을 놓고 비교한 것에 불과합니다. 전차의 잠재성을 놓고 비교하면 레오파르트는 K2에 전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레오파르트2는 냉전이 절정에 달하던 1980년대에 생산된 전차입니다. 즉 K1 전차가 우리나라에 도입되던 시기에 생산된 전차인데요. 독일은 레오파르트 3 도입을 실패한 뒤로 레오파르트 2를 계속해서 개량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개량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구식 전차 설계로 개량할 수 있는 한계점에 임박한 것입니다. 이를 인지한 독일 내부에서도 프랑스와 협력해 차세대 전차인 MGCS의 개발에 열을 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K2 전차는 가장 최근 도입한 게 2014년부터 도입을 시작한 말 그대로 신형 전차입니다. 이제 막 도입을 시작한 전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량의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방산업체도 K2 전차의 개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터키의 알타이 전차, K2PL, K2NO와 같이 현재 요구사항에 걸맞은 개량형을 제시해 ROC를 충족하는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K2가 더 유연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K2 전차는 산악전을 상정하고 설계되어 전투 중량을 50톤으로 엄격하게 제한한 반면 레오파르트2는 MBT의 평균적 수치인 60톤이 넘는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 중량도 10톤이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K2가 레오파르트를 상대로 동등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K2 전차의 성능이 레오파르트2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방증하는데요. 설령 폴란드가 K2 전차의 가능성을 보지 못해 도입이 무산돼도 한국이 손해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이번 경합을 통해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K2 전체의 러시아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독일과 경쟁이 가능한 세계 최고의 전체의 힘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럽 쪽에서 한국산 무기들이 수출된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리는 것도 세계 최강이라 칭송받던 독일산 무기들이 이제는 우리와 대등한 위치에 있을 만큼 우리 방산기술력이 발전했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산무기는 국제외교 정치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게 장점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면전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군은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목으로 파병을 주장한 지 만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와 주요 해상 거점인 마리우폴, 오데사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전역의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동시에 주요 군사 거점에 대구경 다연장 로켓, 곡사포 등을 총동원한 포격을 퍼붓고 곧바로 기갑부대가 진격을 개시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의 최정예 병력인 공수군 VDV 병력들이 우크라이나 각지 공항에 공수 강화를 감행해 일부 공항을 점령하기까지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작전 자체가 러시아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세계를 완벽히 기만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대러 제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 역시 24일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자주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가 침략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했는데요. 이런 우리의 행동에 관련 전문가들은 아주 당연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와 우호가 깊어 중립적인 성향을 보이던 대한민국조차 경고할 만큼 러시아의 행동이 과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추진인데요. 두 국가가 나토 가입을 추진함에 따라 제2의 우크라이나 전쟁 혹은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우리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끼지만 않으면 영향이 없으리라 생각하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런데 국민들의 생각과 달리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리에게도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을 포함한 동북아까지 불바다가 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끼칠 영향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최후의 선을 넘었습니다. 서방의 무수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걸친 파상 공세를 시작한 것인데요. 그 결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군의 전면적인 침공이 개시된 지 단 10시간 만에 우크라이나 동부의 주요 거점이 러시아에 넘어가고 있고 수도 키예프가 러시아군에게 포위당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러시아 측에서는 순항미사일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쉽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대통령이 도주하고 군대 역시 허망하게 패퇴했던 아프간과 달리 우크라이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해 군대를 재편하고 동원령을 선포했는데요. 이에 따라 100만에 달하는 예비군이 총동원되어 국토방위에 나선 상황입니다. 영국과 미국의 정보 분석관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너무 거세 러시아가 첫날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방의 태도가 바뀌고 있는데요. 아프간처럼 하루 이틀 만에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원에 미온적이었던 기존의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인 무기 원조를 시작했습니다. 25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3억 유로, 우리 돈 4,050억 원 상당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것이 시발점이 됐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의외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나토의 전면적인 지원이 없다면 우크라이나가 패할 것이 확실합니다. 양측의 격차가 너무 심한 데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비인도적인 전술을 연달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벨라루스 국경에 프리파야트 습지에 주둔한 군을 물리겠다는 선언을 깨고 기습적인 도하를 감행했습니다. 평화를 말하면서 부교를 철거했다가 만 하루 만에 부교를 재건하고 도하를 실시한 것인데요. 북쪽 체르노빌을 점령하고 그대로 남하해 드네프르강의 보호를 받는 키예프를 우회 공격을 한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작전 개시 수시간 만인 24일 새벽 2시 30분에 체르노빌을 점령한 뒤 빠르게 진격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 대한 포위망을 구성 중입니다. 이 포위망이 완성되면 키예프는 서방의 지원을 받을 수
얻게 되는데요. 만약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수개월 안에 자원이 고갈될 키예프가 함락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러시아가 승리할수록 러시아의 패권이 무너질 것이란 흥미로운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러시아가 내세운 명분이 철저하게 러시아적인 관점에서 짜인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이 때문에 러시아의 주변국들이 확고한 반러 정책을 채택하면서 나토에 가입할 것이라는 게 이 주장의 핵심인데요. 여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역사적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합병한 건 200년이 채 되지 않으며 그 전까지 우크라이나는 폴란드, 터키의 전신인 오스만 투르크, 러시아의 3파전에 휘둘렸던 카자크인들의 땅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나머지를 두르고 우크라이나 전 영토를 점령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지배자가 됐고 이를 공고히 하기 시작한 것은 1800년대 후반의 일입니다. 이 무렵부터 러시아는 주요 군사 거점인 크림반도로 러시아인을 이주시키고 우크라이나어를 금지하는 등 강경융합책을 펼치는 한편 카자크인을 강제노역으로 혹사시켜 인종 자체를 제거하려 시도했는데요. 이런 시도는 소련이 수립된 이후에도 계속됐고 그 결과 발생한 우크라이나 대기근으로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 한국에 빗대어 말하면 한국을 점령한 일본인들이 부산과 대구를 일본인 거주구역으로 바꿔버리고 우리 문화와 언어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인종 청소를 한 것입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 민심이 러시아의 우호적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국력이 기울면서 냉전이 끝났고 이때를 기해 삼아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가 함께 독립했는데요. 국방력이 약한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편을 든 것과 달리 핵보유국이었던 우크라이나는 친서방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면서 두 나라는 180도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이는 다른 동유럽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푸틴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나토의 동진 금지는 어디까지나 독일과 프랑스 등이 러시아와 구두로 맺은 협의에 지나지 않는 반면 동유럽 국가들의 나토 가입 의사는 각국이 자국의 주권을 행사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즉 러시아에 다시 흡수 합병되는 것은 죽어도 받아들일 수 없으니 차라리 나토에 들어가 러시아와 최전선에서 맞서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흐름을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가 바로 우연찮게 분리 독립한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붕괴 이후 미국과 러시아에 이은 세계 3위 핵무기 강국이었습니다. 핵탄두 1656개, 대륙간 탄도미사일 176기, 전략 핵폭격기 40대 등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6년 우크라이나가 비핵화를 완료하면서 모든 보유 핵무기를 러시아로 넘겨 폐기한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미국과 러시아가 안전보장을 약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국의 지원과 러시아의 불가침 조약은 거짓말로 판명났습니다. 그런데 2008년 조지아 전쟁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역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로 구르지아로 불리우기도 하는 조지아는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한때 러시아에 합병되었으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독립국입니다. 그런데 소련 시절 이주해온 러시아인들이 나모세티아 지방에서 분리 독립을 하자 이를 제압하기 위해 미국의 힘을 빌리기 위해 나토 가입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러시아가 무력 개입을 하면서 나모세티아에 더해 엄청난 영토를 러시아에 뺏기고 말았습니다. 이를 본 우크라이나는 서둘러 나토 및 유럽연합에 가입해야 한다는 유로마이단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 결과 친러 정권이 무너지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추진되자 푸틴은 현재 러시아계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특수부대를 투입해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했습니다. 또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에 민병대라는 명목으로 러시아군을 지원했는데요. 또 이제는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를 통해 우크라이나 동부전 지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이 벌인 침략 전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이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반응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핀란드는 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을 공격했다가 많은 영토를 잃은 이후로 핀란드화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굴욕적인 자세로 소련에 복종했습니다. 스웨덴 역시 핀란드의 이런 자세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러적이던 두 나라가 지금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처럼 동맹 없이 평화를 외쳐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유럽연합에 합류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만약 푸틴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마찬가지 관점으로 핀란드를 바라보고 있다면 핀란드를 기점으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핀란드든 우크라이나든 전쟁이 난다고 해봐야 먼 남의 나라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아무리 전쟁이 커져봐야 러시아와 관계만 잘 유지하면서 적당히 줄만 잘 타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중국 때문인데요. 중국은
중국은 현재 러시아의 팽창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인이 거주하는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을 러시아처럼 집어삼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즉 러시아가 주장하는 명분을 그대로 아시아에서 써먹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타겟은 한족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많은 대만과 그 옆에 붙어있는 오키나와이며 그 다음은 조선족을 이용할 수 있는 우리 한반도 북부입니다. 이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들 영토가 중국에 넘어가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중국과 전면전을 치러야 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당장 대만만 넘어가더라도 우리 해상무역로를 중국이 틀어지게 되고 한반도 북부까지 중국이 장악하게 되어 그나마 지금 사용하는 북극 항로마저 중국에 차단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지지할래야 지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부 국내 우리 국민들이 러시아와 관계 때문에라도 러시아에 잘못 보여서 뭐가 좋겠냐 이러시겠지만 현재 시점으로 이런 시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인정하면 중국의 침략 면분까지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의 푸틴은 핵 사용을 언급하며 미국과 나토를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러시아의 협박에 굴복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파리에 핵이 떨어질 때 미국인 뉴욕에 핵 공격을 당할 것을 감수하고 프랑스를 돕지 않을 것이라던 샤를 드골의 이야기가 현실화된 것인데요. 이에 따라 해구산이 사실상 무용이라는 해구산 무용론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가장 군비 경쟁이 치열한 동북아에서 연쇄 핵 개발이 이어지는 핵 도미노가 벌어질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자주 국방의 최종 종착지인 핵무기를 보유할 명분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 상황만으로 마냥 좋아하기에는 동북아의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2022년 2월 현재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멸망을 지켜보면서 우리를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밖에 없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주 국방은 더 이상 정치 구호가 아닙니다. 3차 세계대전의 현실화가 이야기되는 지금 우리의 자주 국방은 국가 생존과 국민 보호를 위한 절대 명제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